그러면 많이 들어오신 것 같으니까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오늘 주제는 이제 트레이닝 뉴럴 네트워크의 전반부이고요. 그래서 이게 목차를 보시면 이렇게 오늘은 총 크게 6개 주제를 다루는 시간이에요. 액티베이션 펑션들의 종류와 그 중에 가장 많이 쓰이는 밸류에 대해서, 특징에 대해서 학습하고, 두 번째는 데이터 프리프로세싱 과정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웨이트 이니셜라이제이션, 네 번째는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하고, 이제 1, 2, 3, 4 과정은 본격적인 트레이닝을 하기에 앞서 필요한 준비 과정이고요. 그다음 이제 5번은 실제 트레이닝 시작한 후에 트레이닝 중간중간에 이 트레이닝이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리고 6번은 트레이닝에 사용되는 여러 하이퍼 파라미터들이 있는데 그를 최적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이제 뭐 로스 펑션을 통해서 최적의 그레디언트를 찾는 방법, 그리고 또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와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 등에 대해서 다뤘었죠. 조금만 빠르게 복습을 해보자면 컨볼루셔널 레이어는 이제 필터를 각 스페이스마다 이렇게 이동시키면서 아웃풋을 내는 거고, 컨볼루셔널 레이어의 장점은 스페이셜 오거나이제이션이 보존이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제 오늘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예전에 경희쌤께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 액티베이션 펑션들은 크게 어떤 거냐면, 액티베이션 펑션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릴게요. 뉴럴 네트워크는 이런 사람의 뉴런을 어느 정도 모방한 구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뉴런들의 인풋을 여러 웨이트를 가지고 받아요. 이제 뭐 X가 인풋이고 W가 웨이트죠. 그러면 W와 X를 내적한 형태로 여러 인풋을 받습니다. 거의 그 받은 셀 버디가 이 인풋을 그대로 내기보다는 액티베이션 펑션을 하나 씌워서 내보내요. 이 아웃풋을 다음 이 앞에 있는 이 뒤에 있는 뉴런들이 받겠죠. 왜 액티베이션 펑션이 필요하냐면 액티베이션 펑션은 비선형성을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다른 분께서 정리해 놓은 걸 가져왔는데 비선형성이 뭔지 간략히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액티베이션 펑션을 씌우지 않고 그냥 이 인풋을 받은 상태로 그대로 내주면요. 이런 식으로 돼요. 선형성이 유지가 돼요. 인풋을 그대로 내주면 어쨌든 이 X 앞에 WX, 그러니까 아웃풋도 WX 더하기 B 형태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멀티 레이어의 의미를 잃게 됩니다. 뭐 이해를 다 하셨을 것 같긴 한데, 그래서 뭐 A 뉴런, B 뉴런, C가 있고, 만약에 B 뉴런이 액티베이션 펑션을 설정하지 않았다면 사실 이거는 그냥 A에서 바로 C로 가는 거랑 같은 효과라는 거죠. 그래서 멀티 레이어의 의미를 잃기 때문에 이
액티베이션 펑션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액티베이션 펑션은 non-linearity를 줌으로써 멀티 레이어를 의미 있게 해주는 그런 함수입니다. 이 파일은 제가 방금 카톡에 공유 드렸으니까 혹시 필요하시면 다운받아서 보셔도 됩니다. 여러 가지 액티베이션 펑션들이 있어요. 현재 가장 많이 프랙티스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는 이 렐루라는 친구입니다. 렐루는 max 0,x라는 함수고요. 그래서 6가지 액티베이션 펑션들의 장단점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시그모이드 펑션의 경우에는 최저값이 0이고 최대값이 1이고 그 안에 값을 갖는 함수입니다. 실제 함수 형태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함수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간략히 말씀해 주실 분이 있으신가요? 어, 어, 함수는, 시그모이드 함수는 x가 플러스 무한대로 갈 때는 1로 접근하고, 그리고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는 0으로 접근합니다. 그래서 모든 실수를 0과 1 사이의 값으로 보내주고요. 그리고, 저기 0,2분의 1을 중심으로 대칭입니다. 네, 경희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추가하자면 이 0 근처에서는 일종의 라이니어 펑션 같은 느낌이에요. 네, 그래서 이 시그모이드 펑션의 3가지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크게 우선 첫 번째 문제는 뉴런 세츄레이션입니다. 이 세츄레이션은 언제 발생하냐면 이런 식으로 기울기가 0에 수렴하는 구간이 있을 때 이 세츄레이션이 발생해요. 네, 세츄레이션의 의미는 제가 이해한 범위까지 설명드리자면 그레디언트의 업데이트가 더 되지 않는 상황을 얘기합니다. 기울기가 존재해야지 그레디언트가 바뀔 여지가 있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어쨌든 뉴런의 아웃풋이 이 Y축이라면 이 뉴런의 아웃풋을 다음 뉴런은 인풋으로 받게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요런 위치라면 괜찮겠지만 이 위치가 만약에 이렇게 변하면 이 안에서만 계속 인풋과 아웃풋이 나온다면 결국 뉴런은 계속 1값만 갖겠죠. 또는 0값, 이쪽에 있다면 0값만 받을 거고 0값만 내보낼 거죠. 그러니까 뉴런이 받는 것과 내보내는 값들이 그냥 일정해져 버려서 그레디언트가 키울된다는 거예요. 근데 혹시 제가 틀렸다면 그걸 지적을 해주세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게 여기 나와 있습니다. x가 마이너스 10이라면 또 x가 10이라면 거의 그레디언트는 0에 수렴하죠.
0 근처면 적절한 기울기가 나오고. 그래서 결론은 기울기가 0에 수렴하면 뉴런이 포화된다. 그래서 그레이디언트 킬링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요. 이제 sigmoid output are not zero centered라고 되어 있는데 음, 이거에 대해서 뒤 슬라이드 설명드릴게요. 한마디로 설명드리자면 음, 시그모이드 펑션의 문제는 이 초록색 방향으로만 어, 업그레이드가 된다는 거예요. 그레디언트 업데이트가 이 1, 4분면, 3, 4분면 방향으로만 돼요. 그래서 이런 예를 들어서 이 파란색이 옵티멀 W 벡터 방향이라면 그러니까 이쪽으로 업데이트가 돼야지 제일 좋은데 한 번에 이 방향을 선택할 수가 없어요. 항상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그재그를 그리면서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비용 효율적이지 못한 단점이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지 간략히 말씀드릴게요. 이 앞에 수업에서 배웠던 게 이제 음, 한 시점에서 약간 백 프로퍼게이션이었던 것 같은데 로컬 그레디언트와 업스트림 그레디언트의 곱을 통해서 다음 그 이전 단계에 또는 그 다음 단계에 뉴런의 그레디언트가 결정이 되죠. 그래서 로컬 그레디언트, 업스트림 그레디언트가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로컬 그레디언트는 DFDW예요. F는 액티베이션 펑션이고요. DW는 W 웨이트였죠. 근데 F를 W로 미분을 하면 남는 게 X겠죠. F는 W와 X의 곱들의 합이니까. 그래서 만약에 X가 0보다 큰 인풋만을 계속 받는다면 DF, DW도 항상 양수가 되겠죠. 반면에 업스트림 그레디언트는 DL, DF예요. 이 L은 로스 펑션이죠. DL, DF인데 얘는 뭐 0 이상일 수도 있고 이하일 수도 있어요. 초과일 수도 있고 미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이렇게 1번과 2번의 곱이 웨이트의 그레디언트인데요. 웨이트의 그레디언트라는 거는 DL, DW인데 로스 펑션을 웨이트에 대해서 미분한 값이죠. 얘는 체인 룰을 통해서 1번과 2번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고 근데 1번이 항상 양수라면 W는 항상 양수 또는 음수 방향으로만 업데이트가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단점이에요. 비효율적인 시그모드 펑션의 비효율성이 여기서 나옵니다. 항상 양수 또는 음수 방향으로 업데이트 되기 때문에 항상 이 초록색 영역 쪽으로만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 되지만 이렇게 가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그재그 패스를 그리면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면 좀 이 현상이 주는 버그를 줄일 수 있을까요? 혹시 말씀해 주실 분이 있으실까요? 그 강의자께서는 제로 민 데이터를 만들면 이 현상을 좀 해결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평균이 제로인 데이터인데 제로 민이 되면 인풋이 결국 0이 될 수가 있어서 그래서 DFDW가 항상 양수가 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뒤에 나오는 이런 탄젠트 그 그런 거죠. 쌍극 탄젠트 함수 같은 경우에는 제로 민이 있기 때문에 제로 센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방금 앞에서 시그모이드 함수에서 발견된 그런 한 방향으로 양수 또는 음수 방향으로만 업데이트가 되는 현상을 좀 보완해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네. 건영쌤 말씀하시고 싶으신 거 있으신가요? 아니요. 저 대답할 타이밍 놓쳐가지고. 네. 지금 대답해 주셔도 됩니다. 그 양수값만 나오면 해당 방향만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 0을 기준으로 양수랑 음수랑 모두 대칭적으로 존재하도록 조절을 해주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비효율적인 옵티마이제이션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코멘트나 첨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중간에 저를 끊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시그모이드 펑션은 또 세 번째 프로블럼은 이 익스포넨셜이 식 안에 들어갔다는 점이에요. 익스포넨셜이면 연산이 좀 많아지니까. 그래서 이 총 세 가지 프로블럼이 있습니다. 첫째는 뉴런 세츄레이션을 통해서 그레디언트 킬링이 일어난다. 세츄레이션은 이런 식으로 함수의 기울기가 0에 수렴하는 구간이 있을 때 세츄레이션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시그모이드 아웃풋은 제로 센터를 되어 있지 않아서 항상 또는 양의 방향으로만 업데이트가 일어난다. 그래서 비효율적이다. 세 번째는 익스포넨셜이 들어가서 좀 컴퓨팅이 많이 필요하다. 최초로 개발된 액티베이터 펑션 중에 하나가 시그모이드 펑션이어서 추후에 설명드릴 액티베이션 펑션들은 이러한 시그모이드 펑션들의 단점을 일부 혹은 전부 보완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릴게요. 쌍극 탄젠트 함수가 이제 두 번째 액티베이션 펑션입니다. 이 함수는 -1에서 1 사이의 범위를 가지고 있고 시그모이드와 다르게 제로 센터로 되어 있죠. 권영쌤이 말씀하신 것처럼 0을 기점으로 대칭적으로 분포하고 있어서 그래서 그 한쪽 방향으로만 업데이트가 되는 거를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지만 양끝에서는 또 기울기가 0에 수렴하죠. 그래서 그레디언트 킬링이 일어납니다. 세 번째 함수는 렐루예요.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액티베이션 펑션이라고 했죠. 이 함수는 max 0,x입니다. 장점은 양수 인풋을 받을 때는 세츄레이션이 일어나지 않아요. 기울기가 1이죠. 1이어서 기울기가 0이 아니기 때문에
세츄레이션이 일어나지 않는데, 하지만 음수 리전에서는 세츄레이션이 일어나긴 하죠. 두 번째 장점은 익스포넨셜이 들어가지 않잖아요. 앞서 말씀드린 시그모이드랑 탄젠트 함수는 익스포넨셜이 시간에 들어가는데 3번은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computationally efficient 합니다. 그리고 컨버전도 더 빠르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뭐 biologically plausible 하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잘은 모르겠어요. 뇌신경 연구자들이 인공신경망을 구축해서 실험을 하세요. 일단 드라이 랩이지만 뇌신경 실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이 렐루를 사용하면 더 실제 생명 현상을 잘 미믹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거 방금 바이올로지컬하게 플라우스를 한다는 게 제 네네. 개인적인 생각인데 아마 뉴런은 스레시홀드 아래에서는 신호를 전달을 안 하고 스레시홀드를 넘어갔을 때는 전달받는 강도에 따라서 프리퀀시가 증가하니까 그런 거를 반영했다는 게 아닐까요? 약간 0이 스레시홀드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스레시홀드 아래로는 신호가 전달이 안 되는데 그것보다 커지면 전달되면서 강도를 반영이 되니까 약간 그런 게 렐루랑 비슷하다라고 좀 생각을 했었습니다. 강의 들을 때. 네. 좋은 코멘트 감사드립니다. 저도 잘은 몰라서 하나만 총알을 더 드리자면, 뉴런도 이제 하나 개개 뉴런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이상 자극이 계속 반복되면 또 burnout이 되기도 하거든요. 렐루는 그것까지 반영을 하지는 못하는 것 같긴 한데, 방금 권영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특정 스레시홀드 이상에서는 자극과 인풋에 비례한 아웃풋을 내줄 수 있어서 저는 바이올로직 플라즈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거고, 답이 다 적혀 있어서 원래 이렇게 플립 러닝을 하는 건가요? 이런 식으로? 네. 그럼 제가 말씀드릴게요. x가 마이너스 10이면 그레디언트가, 그러니까 기울기가 0이고, x가 10이면 기울기가 1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세츄레이션이 있지만 밑에서 10 부위에서는 세츄레이션이 없고요. 이전에 다른 선생님께서 x가 0일 때는 미분 불가능한 지점인데 여기서는 기울기를 어떻게 설정하냐고 말씀하셨는데, 이 스탠포드 분들은 0이라고 설정을 하나 봅니다. 실제는 정의하지 못하지만. 이제 두 번째는 렐루에서도 데드 렐루가 있어요. 이게 왜 발생하는지 이유를 두 가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데드 렐루는 정의 무슨 의미냐면 업데이트가 되지 않는 트레이닝 데이터 부분을 얘기해요. 트레이닝 데이터가 100이 있을 때 한 10에서 20은 데드 렐루가 돼서 업데이트에 관여하지 못한다는 거죠. 연구자 입장에서는 손해가 발생하는 거죠. 트레이닝 데이터를 최대한 많이 활용해야지 더 적합한 모델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이유는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배드 이니셜라이제이션은 트레이닝 하기 전에 발생하는 거고요. 러닝 레이트가 너무 높은 거는 트레이닝 시작한 다음에 발생하는 이유입니다. 표기화를 잘못하면 아예 이 데이터 클라우드 또는 트레이닝 데이터랑 같은 얘기인데 데이터 클라우드에서 벗어나는 웨이트가 발생해서 여러 신경망들 중에 뭐 몇 개가 이 웨이트를 선택을 해줘야 되는데 선택을 못 한다는 거예요.
여러 뉴런들 중에 이 웨이트를 선택해주는 데이터를, 그러니까 이 웨이트를 선택하는 뉴런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두 번째는 러닝 레이트가 너무 높은 경우에 발생합니다. 괜찮은 랠리로 시작했는데 이제 업데이트 중에서 가중치가 갑자기 점프해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뒤에서도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러닝 레이트에 대해서 계속 이제 중요하게 다뤄지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이 트레이닝 데이터에 좀 바이어스를 줘서 이 데드 랠리를 좀 줄여보자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트레이닝 데이터에 뭐 0.1을 주면 약간 Y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을 할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평행 이동할 거 아니에요. 평행 이동. 그러면 데드밸류가 좀 더 적어지는 거죠. 근데 이거는 사람마다 쓰는 사람도 있고 안 쓰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다른 액티베이션 펑션에 이제 리키 밸류도 있습니다. 이제 0.01x, x의 맥스 값을 줬는데 장점이 세츄레이션도 없고 바잉 현상도 발생하지 않아요. 왜냐면 기울기가 0이 되는 0으로 수렴하는 곳이 없기 때문이죠. 뭐 리키 밸류 했고 프리 밸류가 약간 리키 밸류의 좀 더 일반된 버전인데 이거는 맥스 알파 x, x라는 함수고요. 이 함수의 장점은 리키는 이 알파 어떤 특정한 값을 특정을 했는데 프리 밸류는 이 알파도 학습으로 통해서 업데이트 할 수 있는 대상이 돼요. 파라미터가 되는 거죠. 좀 더 최적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뭐 exponential linear units라는 함수도 있고요. 이 함수는 단점은 네거티브 쪽에서는 기울기가 0으로 수렴을 해서 세츄레이션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제 액티베이션 펑션은 여기까지 하고 중요한 거는 그냥 주로 밸류로 사용하시면 된다입니다. 리키 밸류나 맥스아웃, ELU는 시도해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은 쌍곡선 탄젠트나 시그모이드는 추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밸류를 사용하시면 된다. 두 번째, 데이터 프리프로세싱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데이터 전처리라고 하는데 트레이닝에 넣기 전에, 인풋으로 넣기 전에 이런 식으로 오리지널 데이터를 좀 가공해주는 과정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 평균을 조절해 줄 수도 있죠. 오리지널 데이터는 평균이 0이 아니었는데 이거를 제로 센터링을 진행해 주는 거죠. 평균을 0으로 맞춰주고 또 정규화를 할 수도 있어요.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을 뭐 특정한 값으로 통일시켜주는 그런 등등의 일련의 과정을 프리프로세싱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데이터 핸들링이 더 쉬워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로 이런 식으로 평행 이동하거나 뭐 축소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까 권영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로 센터링을 통해서 그 시그모이드 펑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렐루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제로 센터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네. 그 제로 센터드 데이터를 이용해서 시그모이드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시그모이드의 문제도 그거고 그 다음에 역시 제로 센터드 데이터가 필요한 이유도 그거라고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왜냐면 어쨌거나 어떤 데이터가 시그모이드 함수를 통과를 하면 이제 그게 아웃풋인데 시그모이드 함수를 통과하면 그게 아웃풋인데 그게 어쨌거나 전 단계 인풋이 이제 다음 단계 인풋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인풋인 데이터가 이제 제로 센터드를 갖지 않는 거니까 그래서 시그모이드 함수가 문제가 되고 역시 모든 단계에서 그라디언트가 X가 돼서 그래서 제로 센터드 데이터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희선께서 잘 설명해 주셨고요. 그러니까 프리프로세싱에서 한번 지로 센터링을 한다고 해서 시그모이드 액티베이션 펑션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는 아니에요. 맞아요.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약간 머신러닝이랑 딥러닝에 대해서 비교를 간략히 하자면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뭐 머신러닝 안에 딥러닝이 포함되는 개념이긴 하지만 여기서 머신러닝은 뒤에를 뺀 머신러닝이죠. 머신러닝에서는 정교화를 하지만 딥러닝에서는 정교화를 하지 않는다고 해요. 왜냐하면 머신러닝은 딥러닝에 비해서 훨씬 더 훨씬 데이터 간 베리에이션이 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이런 아웃라이어들이 꽤 있고 머신러닝이. 그래서 여기서는 정교화를 하는 게 꼭 필요해요. 정교화를 해야지 굉장히 헤테로제너스한 피처들이 좀 같은 어느 정도 범위 안에 들어오게 함으로써 둘 다 그 피처들이 다 트레이닝에 컨트리뷰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반면에 딥러닝의 자료들은 사실 이미지잖아요. 이미지여서 물론 이미지여서 연속된 인접한 픽셀들끼리는 베리에이션이 크지는 않다는 거죠. 물론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으면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미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지는 않아서 아웃라이어 이펙트가 크지가 않아서 정교화를 굳이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냥 지로 센터링만 진행을 해요. 또 문제는 이 정교화를 했을 때 문제가 스페이셜 스트럭처를 훼손할 위험이 있습니다. 레인지를 변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CNN의 장점이 스페이셜 스트럭처를 이미지의 스페이셜 스트럭처를 유지하는 거기 때문에 그 이후에서도 정교화를 진행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지로 센터링만 진행하고 정교화는 노멀라이제이션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로 센터링 사용되는 두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하나는 뭐 전체 이미지의 평균을 구한 다음에 그 평균 값을 각 점에서 빼주는 거죠. 그러면 새로 만들어진 점들의 평균은 0이 되겠죠. 두 번째 방법은 그냥 채널별로 진행한다는 거예요. 이 채널은 RGB를 의미합니다. Red, Green, Blue. 그래서 채널은 총 3개가 있죠. 그래서 이 32,30,3 어레이에서 레드인 거 32개, 그린인 거 32개, 블루인 거 32개를 각각 하나의 채널로 총 3개 채널이 만들어지는데 그 채널 안에서 채널별로 민을 구하고 그것을 빼줘서 진행하는 겁니다. 네, 혹시 궁금하신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3번 rate initialization으로 넘어갈게요. 만약에 웨이트가 모든 웨이트가 0으로 설정이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 여기 그 바이어스가 있어서 아마 이 뉴런이 죽는 건 아니고 그냥 인풋과 무관하게 이걸 웨이트를 거치더라도 그냥 다 같은 값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준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모든 뉴런의 아웃풋이 같아져요. 아웃풋이 같으면 이 아웃풋을 다음 뉴런의 인풋으로 받는데 그 다음 뉴런들도 또 같은 그레디언트가 산출이 되겠죠. 그래서 업데이트도 같아지고 그래서 큰 의미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트레이닝을 하는 이유는 뉴런들 간의 비대칭성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죠. 사람이 막 태어났을 때 대부분 뉴런들이 비슷하다고 가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 자극을 받으면서 각 뉴런들마다 저장하는 정보가 달라지고 연결도 달라지고 그러면서 사람이 학습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이 뉴런의 에이시메트리가 트레이닝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 뉴런의 에이시메트리를 구현할 수 있을까요? 첫째 아이디어는 웨이트에 스몰 랜덤 넘버들을 주는 거예요. 특정한 범위를 지정해주고 그 안에서의 랜덤 값을 넣어주면 그것을 웨이트로 주면 에이시메트리가 깨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네트워크가 좀 더 깊어질수록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현을 파이썬에서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랜덤으로 해주고 그래서 웨이트가 작을 때와 클 때를 비교해 볼게요. 어떤 문제가 각각 발생하는지. 이게 요 슬라이드가 웨이트가 작을 때 문제고 이 슬라이드는 웨이트가 너무 클 때 문제예요. 차이를 한번 잘 보실까요? 작을 때, 클 때, 작을 때, 클 때. 작을 때 비교해 보시면 작을 때는 요 레이어 요 X축이 레이어인데 레이어가 커질수록 민이 0에 가까워지죠. 그래서 업스트림 그레디언트가 0으로 콜랩스가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를 해도 웨이트를 너무 작게 설정하면 인풋이 너무 희석이 되겠죠. 인풋이 희석이 됨으로써 인풋이 웨이트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작아지죠. 그러니까 웨이트가 작으면 아웃풋도 작아지고 그러면 인풋을 넣었을 때 뉴런들이 변화하는 정도가 작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업데이트가 잘 되지 않는 단점이 있습니다. 웨이트가 너무 클 때는 다른 문제가 발생해요. 이때는 포화 상태가 유발이 돼요. 그래서 뉴런의 아웃풋이 다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1과 1로 탄젠트 쌍곡선 함수를 액티베이션 펑션을 사용했을 때 얘인데요. 뉴런 아웃풋이 그 양끝점으로 다 쏠려버려요. 웨이트는 0이 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웨이트가 너무 작거나 너무 큰 경우를 해결해주기 위한 방법이 자비어 이니셜라이제이션입니다. 이 이니셜라이제이션 이 목표는 인풋의 분산과 아웃풋의 분산을 최대한 같게 유지해주는 과정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분포를 어느 정도 분포의 형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여기서 이 분포는 이 X축은 그 아웃풋의 값이고 Y축은 그 아웃풋을 내보내는 뉴런의 수입니다. 만약에 인풋이 작다면 이 과정을 어떻게 해주냐면 인풋이 만약에 너무 작다면 웨이트를 좀 더 크게 해주고 인풋이 너무 많다면 웨이트를 좀 작게 설정해주는 과정을 통해서 이 분산을 좀 유지해 줄 수 있습니다. 혹시 제가 저보다 수학적인 교양이 더 많으신 분께서 혹시 이에 대해서 추가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네. 앞에는 이제 탄젠트 함수를 통해서 예를 들어준 건데, 탄젠트 쌍곡선 함수를 통해서 예를 들어준 건데, 렐루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조금 달라져요. 렐루는 아까 맥스 0, x 함수라고 했죠. 이런 함수인데, 이 함수인데, 요쪽 절반은 다 함수값이 0이잖아요. 그래서 분산이 좀 작아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분산이 확실히 탄젠트에 비해서 분포가 좀 스큐드 되죠. 분산도 작아지고.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웰루에서는 인풋을 좀 더 인풋을 인위적으로 만들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여분을 인풋에 추가한다고 합니다. 근데 혹시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 음, 그러니까 이 0이 아닌 뉴런들의 함수값을 아웃풋을 2로 나눈 값을 넣어준다는 말씀인 건가요? 제가 여기까지 확인을 하지 못해서. 강의에서 2로 나누는 여부는 인풋에 추가한다고 했었네요. 제가 이해한 바는 그렇습니다. 아, 네, 잠시만요.
사실 이 코드가 의미하는 게 네, 유의미한 내분을 추가한다는 것 같은 것 같은데. 아, 네. 뭔가? 제가 들리나요? 네네,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이해한 거는 사실 저도 이걸 수학적인 걸 완전히 다 이해하지는 못했는데, 그 앞선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인풋의 그 뭐랄까 그 가우스 분포 같은 게 그러니까 그 분포 결국 그 분산이죠. 그게 아웃풋에도 동일하게 그 최대한 유지를 해주기 위한 건데 이제 렐류를 쓰게 되면 그 데이터가 0보다 작으면 액티베이션에 의해서 완전히 0으로 다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 유의미한 값으로 보지 않고 이제 그냥 아주 그 뭐 바이어스나 이런 걸 거의 무시했다고 봤을 때 절반 정도만 이제 양측 값으로 유의미한 그 유의미한 뭔가 내용을 전달해 주니까 팬은 정확히 뭔지 모르겠다. 아무튼 인풋 데이터의 절반만큼만 유효하기 때문에 나도 일을 한 걸로 좀 이해했어요. 음, 아예 레이어의 설정을 바꿔줬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레이어마다 나누는 값이 각 레이어의 인풋 값의 루트를 취해서 나누는 건데 그러니까 이 레이어는 들어오는 값의 절반은 그냥 0일 거니까 나누기 2를 한 걸로 전 생각했어요. 혹시 제가 조금 추가 보완 드려도 될까요? 네네. 그 이 코드 그러니까 위에 쪽에 코드 길게 나와 있는 거 보시면 팬이는 여기 x shape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이 코드가 의미하는 게 이 x라는 인풋이 왔을 때 이게 데이터가 그러니까 뭐 몇 x shape 1이 인풋이 총 몇 개 있냐 이런 의미로 아마 전 이해를 했어요. 이 쉐이프가 행렬의 그냥 크기 같은 거여서 어, 그래서 이 팬 인을 2로 나눈다는 게 저는 데이터에 그러니까 원래 그 분산 이걸 조정한다는 게 데이터 개수를 이용해서 조정을 하는 건데 여기서는 또 뒤에 렐루에서는 지민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죽는 게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절반을 이렇게 죽는다 가정하고 개수를 절반처럼 취급한다. 저는 이런 식으로 이해했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웨이트 이니셜라이제이션은 사비어 이니셜라이제이션을 우선 해보고 다른 논문들 이런 저자들이 추천한 논문들도 읽어보면서 다른 이니셜라이제이션을 시도해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우선 사비어를 해보는 걸 추천한다. 입니다. 네 번째는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입니다.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은 이 액티베이션의 값을 가우스 레인지 안에 있도록 해주는 과정이에요. 뭐 배치라는 거는 군이라는 거죠. 그룹핑. 그래서 정규 뭐 가우스 분포 모두가 아시는 그 가우스 분포를 만들기 위해서 어, 배치의 평균과 분산을 구한 후에 저희가 아는 그 전통적인 방법으로 루트 베리에이션 분의 x 빼기 평균을 통해서 노멀라이제이션을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각 피처 엘리멘트에 대해서 경험적인 평균과 분산을 계산을 하고 노멀라이제이션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제 D는 배치의 차원인데, 뭐 5차원이라면 피처가 5개라는 뜻이겠죠. 근데 CNN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를 가지고 작업하는 경우에는 트레이닝 이그젬플 피처뿐만 아니라 트레이닝 데이터와 또 스페이셜 로케이션에 대해서도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스트럭처 보존을 위해서이죠. 그리고 이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은 언제 하냐면 주로 CNN이나 아니면 플리 커넥티드 레이어가 의 아웃풋이 나온 직후에 합니다. 액티베이션 펑션을 넣기는 전에 하고 레이어를 거친 다음에 하는 거죠. 약간의 세츄레이션은 뭐 허용할 수도 있다고 하고요. 저자들이 이 논문을 읽어보는 것을 추천을 했습니다. 제가 아직 읽어보지 못했는데 읽고 뭐 추후 보강을 해서 자료를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노멀라이제이션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런 뭐 감마와 베타 같은 파라미터들을 추가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감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쿼싱 과정이고 베타는 쉬프팅 과정이죠. 스쿼싱이라는 거는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을 줄이거나 늘리는 과정이고 쉬프팅은 그 평균을 이동하는 과정이잖아요. 근데 이 평균과 표준 편차 자체도 학습의 대상으로 학습을 통해서 변할 수 있는 대상으로 만들어준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넘어가고요. 나중에 한번 이 강의에서 오갔던 질문들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밑에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제 5번째는 트레이닝 과정 중에 트레이닝을 모니터링하고 하이퍼 파라미터를 어저스팅하는 과정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트레이닝 중간에 트레이닝을 스톱하고 프리즈 하면서 이제 로스가 잘 나왔는지 검증해 줄 수 있고요. 로스가 리즈너블한지 확인을 해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기대했던 로스에 비해서 너무 차이가 많이 나면 문제가 있는 거겠죠. 이걸 사니티 체크라고 합니다. 실제 트레이닝을 어떻게 하는지 얘기를 해줬어요. 우선 실제 트레이닝 할 때는 트레이닝 데이터를 바로 다 넣는 게 아니라 좀 작은 양의 트레이닝 데이터로 시작을 해서 오버핏을 시킵니다. 러스가 꽤 작게 나오겠죠. 이때는 러스를 최대한 0까지 만들어주는 과정으로 우선 시작을 해요. 애큐러시가 굉장히 상승하죠. 러스가 0이라면 애큐러시는 거의 1에 수렴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앞에는 정규화 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아주 소량의 데이터 가지고 오버핏을 했는데 그 다음부터 정규화를 시키고 러닝 레이트도 설정을 해줍니다. 다시 말해서 앞에 그 작은 데이터로 하는 과정은
그래서 사니티 체크예요. 본격적인 훈련에 앞서서 이 모델이 가망이 있는지 없는지 정도 봐주는 거예요. 만약에 세니티 체크에서도 로스가 0에 가지 않고 accuracy가 1이 나오지 않는다면 뭔가 본격적 훈련이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다음부터는 이제 이 learning rate를 설정하는 게 꽤 중요해요. learning rate는 일종의 좀 시행착오를 통해서 결정되는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러닝 레이트가 너무 작으면 이제 그레디언트 업데이트가 적어져요. 컴퓨팅에 사용되는 코스트는 거의 다 비슷한데. 그래서 다시 러닝 레이트가 너무 작으면 러스가 감소하지 않는 거죠. 러스를 작게 할수록 좋은 건데. 반대로 러닝 레이트가 너무 높으면 러스가 익스플로드 됩니다. 여기 뭐 NAN이라고 하면 이제 러닝 레이트가 너무 높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적절한 러닝 레이트를 설정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적절한 러닝 레이트를 설정할 수 있냐? 이제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하면서 러닝 레이트의 대략적인 범위를 설정해주고 그 범위 안에서 약간 시행착오를 하면서 이것도 넣어보고 저것도 넣어보고 하면서 적절한 러닝 레이트를 설정합니다. 이거 뭐 크로스 밸리데이션은 많은 분들이 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트레이닝 데이터를 좀 여러 군으로 나눠서 언제는 뭐 트레이닝 데이터가 예를 들어서 5개가 있다면 총 트레이닝 데이터를 이렇게 5개 군으로 나누면 언제 한 번은 이 1, 2, 3, 4번을 트레이닝 인풋으로 넣고 뭐 5를 밸리데이션 세트로 사용하고 그 다음에는 뭐 2, 3, 4, 5를 트레이닝으로 사용하고 그리고 1을 밸리데이션을 사용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게 크로스 밸리데이션이에요. 그래서 러닝 웨이트를 우선 러닝 웨이트 레인지를 설정하고 이 안에 값들을 가지고 이 안에 여러 값들을 계속 넣어보면서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진행해서 최적의 러닝 레이트를 설정합니다. 마지막은 하이퍼 파라미터 옵티마이제이션인데요. 적절한 하이퍼 파라미터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루는 거죠. 네, 에폭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에폭의 사전적 정의는 시대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에폭을 몇 번 설정을 해줘서 에폭을 진행하면서 좋은 파라미터를 선택하거나 조정할 수 있습니다. 러닝 레이트가 너무 큰지 작은지를 보기 위해서는 각 에폭의 코스트를 확인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뭐 옵티마이제이션은 근데 로그 스페이스 안에서 진행하는 것을 추천하고 예를 들어서 러닝 레이트의 레인지를 뭐 마이너스 4에서 10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2의 마이너스 4승에서 2의 마이너스 10승에서 2의 마이너스 4승까지인데 만약에 최고 정확도를 보여주는 러닝 레이트가 2의 마이너스 4승이 되어 나왔다면 이것은 하나의 문제입니다. 왜냐면
앞에 설정한 러닝 레이트 레인지의 거의 끝단에 위치하잖아요. 끝단에 위치하는 거는 그만큼 더 좋은 러닝 레이트가 있는데 우리가 놓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아예 러닝 레이트 레인지부터 조정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레인지 어저스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뭐 서치 방법은 이제 그리드 서치와 랜덤 서치가 있는데 교수자들은 랜덤 서치를 하기를 추천합니다. 그래서 좋은 로스 펑션을 얻는 게 중요한데 이 좋은 로스 펑션을 얻는 과정은 아트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프랙티스에서는 하이퍼 파라미터들에 대한 옵티마이제이션과 크로스 발리데이션을 엄청 많이 하고 이 매우 많은 하이퍼 파라미터들에 대해서 크로스 발리데이션을 진행하면서 모니터링을 하고 좋은 로스 펑션을 선택하는 그런 과정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러닝 레이트가 적절한 러닝 레이트를 선택하는 게 좋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good learning rate를 선택해야지. 에포크 세대가 지날수록 로스가 계속해서 감소하는 건데 러닝 레이트가 너무 높으면 로스가 증가해버리거나 아니면 플라튜를 잃어버리고 러닝 레이트가 너무 낮으면 뭐 에폭에 따라서 로스가 감소하긴 하는데 충분히 감소하지 못하는 거죠. 로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좋은 러닝 레이트를 설정하는 게 중요하다 입니다. 그걸 하다 보면 감이 생길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시간에 따라서 로스가 이런 식으로 갑자기 변하는 경우에는 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로스가 처음에는 플랫하다가 갑자기 트렌이 확 돼버린다면 그거는 이니셜라이제이션이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레디언트가 잘 흐르지 않다가 특정 시점에서 갑자기 확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이니셜라이제이션을 검토해줘야 돼. 이런 현상이 발생하면 이니셜라이제이션에서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 확인해봐야 돼요. 이제 트레이닝이랑 밸리데이션이잖아요. 트레이닝, 밸리데이션. 이 사이의 갭이 너무 크다면 오버피팅이 된 거고 갭이 너무 작다면 이제 모델 캐패시티를 좀 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너무 크다는 것은 이 모델이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해서만 너무 잘 작동한다는 거죠. 우리는 일반화된 모델을 만들고 싶은데 트레이닝에서만 잘 작동하는 모델이 아니라 그래서 중간에 이제 업데이트를 계속 추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웨이트 업데이트와 웨이트 매그니튜드의 B가 0.001 정도로 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네. 오버뷰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에포크에 대해서 제가 보충 설명 한 번만 하겠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을 구현할 때 가장 처음에는 가정치를 랜덤으로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가 만약에 20개가 있으면 그 20개를 한 번에 학습시킬 수도 있지만 그거를 하나씩 소분해서 학습시키는 게 이제 그 SGD인 거죠. 그러면 첫 번째 거 학습시키고 두 번째 거 학습시키고 이게 하나하나가 다 이터레이션 반복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데이터가 20개가 있으니까 20번의 이터레이션이 끝나면 모든 데이터를 한번 쫙 학습을 하는 거잖아요. 그 한 번 학습할 때마다 계산해가지고 로스 계산해서 백프로파게이션 하고 또 그 다음 거 2번 데이터 학습한 다음에 백프로파게이션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학습을 한 번씩 다 했다. 그러면 그거를 하나의 에포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세대라고 하는 거죠. 그럼 그 다음 에포크는 그 1세대에 설정됐던 가중치를 계승받아가지고 그 상태에서
다시 가중치를 계산하고 또 그 다음 거 계산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고 에포크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에포크라는 게 데이터 세트를 전체 몇 회 독했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현 쌤 감사합니다.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그, 에포크를 진행하는 중에는 레이어들은 다 유지가 되는 거죠. 에포크 중간에 레이어를 삽입하거나 제거하는 과정은 없는 거죠. 그게 설정을 할 수 있어요. 그게 예를 들어서 에포크를 많이 하게 되면 데이터를 똑같은 거 여러 번 보니까 오버피팅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중간에 파라미터를 날리거나 레이어를 날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설정하기 나름이라서 그것도 하나의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뭐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를 예를 들면 그 웨이트 중에 한 뭐 10%를 날리겠다 랜덤으로 이런 식으로 명령을 넣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에포크마다 그거를 넣어줄 수 있습니다. 네, 제가 보충 설명해도 되나요? 그 아, 뭐지? 네네. 네, 에폭 중간에 레이어가 변하냐? 레이어를 중간에 넣거나 뺄 수 있냐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모델을 한번 만들면은 뭐 레이어 개수는 안 변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중간중간에 권영승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drop out이라는 거를 해요. 그러니까 drop out의 확률은, 그러니까 drop out이라는 건 확률적으로 어떤 레이어를 중간에 빼가지고 학습을 안 시키거나 아니면 0으로 만들거나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0으로 만든다는 게 결국 중간에 빼는 거랑 똑같은 효과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 확률은 하이퍼 파라미터로서 저희가 설정을 해주는 거고, 네, 사실 그거는 다른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튼 드롭아웃을 하면 좀 더 확실히 잘 된다고 하네요. 네네. 제가 설명을 잘못했는데, 그 레이어를 넣고 빼는 거는 그 이 상황이 아니고 다른 상황일 때 사용하는 거고요. 그 경희님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레이어 개수를 설정하면 그거는 유지가 되고 그 안에서 하이퍼 파라미터에 대한 설정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네, 좋은 설명 감사드립니다. 혹시 또 다른 분들께서도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세요. 네,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하이퍼 파라미터 옵티마이제이션에서 적절한 하이퍼 파라미터를 찾는 과정이 좀 레이버 인텐시브한 과정인가요? 어, 네네, 설명해 주세요, 경희님. 네. 왜냐면은, 그쵸. 아무래도 노가다로 찾아야 되는 게 맞죠. 음, 근데 이 레인지를 찾은 다음에는 그러면 그 안에서 그냥 정말 랜덤하게 해서 뭐 레인지가 뭐 예를 들어서 1에서 10이라면 뭐, 1, 3, 5, 7, 9 넣어보고 그 안에서 더 좋은 레인지를 찾고 그 안에서 또 소분해가지고 넣는 그런 식으로 진행하시는 건가요? 네. 근데 하이퍼 파라미터 옵티미제이션은 사실, 그러니까 저희가 모델 옵티미제이션은 꼭 진짜 크루셜한 거잖아요. 왜냐면 제일 좋은 모델을 찾아야 되니까 실제 사용할. 근데 하이퍼파라미터 옵티미제이션은 솔직히 막 엄청 중요한 건 아닌 게 사실 그냥 조금 더 오래 학습시키면 똑같이 좋은 모델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속도에만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 네, 막 완전히 반드시 최적의 하이퍼 파라미터를 찾아야 된다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적당히 좋은 하이퍼 파라미터를 찾으면 되기 때문에 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게. 네. 그리고 말씀하신 그 과정들을 코드로 자동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런 시켜놓고 어디 딴 데 갔다 오면 나중에 컴퓨터가 가장 좋았던 그 조합을 이렇게 프린트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가장 처음에 좀 범위를 어느 정도만 좁혀주면 그 안에서는 컴퓨터가 자동으로 해줍니다. 좋은 코드도 많이 있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또 더 추가하고 싶으신 분 있으신가요?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발표는 여기까지 마쳐도 되겠습니까?